네, 여러분 5주차 3강입니다. 3강에서는 경찰 공무원의 책임과 관련해서 징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 공무원의 징계를 개관해보고 징계의 종류와 효과를 본 뒤에 마지막으로 징계 절차 및 구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에 앞서서 먼저 경찰 공무원의 책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행정상 책임, 형사상 책임, 그리고 이제 징계 책임, 행정상 책임, 형사상 책임,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바로 징계는 이 행정상 책임에 해당하는 겁니다. 행정상 책임은 징계벌 외에도 국가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책임을 지는 변상 책임도 있습니다. 두 번째 형사상 책임은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의 범죄 행위를 했을 때 받게 되는 형사벌을 의미하고 세 번째 이제 손해배상 책임은 바로 국가배상인데 경찰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부당 위법한 행위가 있을 경우 피해자가 해당 경찰 공무원이나 또는 국가를 상대로 이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한 겁니다. 여기서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따로 배울 거고요. 형사 책임은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이거 역시 형법 강론 시간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5주차 3강 경찰 공무원의 책임 중에서는 바로 행정상 책임에 해당하는 징계에 관해서만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경찰 공무원의 징계가 뭐고 그 다음에 대원칙 몇 가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찰 그 징계라는 것은 우리가 2강에서 배웠던 공무원이 부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의무가 있죠. 근데 그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나 또는 비행 행위를 했을 경우 공무원 사회의 내부 관계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특별 권력 관계에 따라서 국가에 의해서 가해지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위반에 대해서 과하는 벌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징계별과 범죄 행위를 했을 때 과해지는 제재인 형벌은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자는 즉 징계벌과 형벌은 병과 즉 함께 부과할 수 있으며 징계벌을 부과했다고 해서 형벌을 부과할 수 없거나 또 형벌을 부과했다고 해서 별도로 징계벌을 함께 부과할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지가 않게 됩니다. 형사 재판 결과 자 어떤 경찰 공무원의 비행 비위가 있었다고 칩시다. 근데 기소가 돼서 형사 재판을 받고 그 결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우리가 배웠던 경찰 공무원 관계의 소멸에서 본 당연퇴직이 되기 때문에 징계별은 무의미해지죠. 이미 퇴직하는 사람한테 징계를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벌금형이라든지 면소 또는 무죄 판결의 경우에는 따로 징계벌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즉 뭐 교도소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 당연퇴직이 돼서 징계별은 무의미합니다. 할 수는 있지만 내리는 게 의미가 없죠. 근데 벌금형을 부과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라든지 또는 면소라는 건 여러분 3학년 때 형사소송법 시간에 배우게 되겠지만
소송 조건이 결여돼서 소송 절차가 종결되는 재판이라든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든지 또 법령이 바뀌어서 해당 범죄의 형이 폐지된 경우라든지 대통령의 사면이 있는 경우 등 이런 경우에 면소 판결을 받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따로 징계벌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관청은 한번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 처분을 하게 되면 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즉 어떤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이 어떤 다른 큰 선행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한번 내려진 징계 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징계벌과 형벌의 차이에 관한 뒷페이지의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찰학 개론 시험에 출제가 된 바 있기 때문이죠. 자, 권력적 기초에서 징계벌은 자, 국가와 경찰 공무원 간의 관계인 특별 권력 관계에서 내려지는 이 기초에서 가해지죠. 그에 반해서 형벌은 국가와 경찰 공무원 간의 특수관계가 아니고 국가와 국민과는 일반 권력 관계죠. 그래서 일반 통치권의 기초에서 부과되는 벌입니다. 형벌입니다. 목적은 징계벌은 말씀드렸잖아요. 징계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바로 공무원 사회의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형벌은 공무원 사회라는 특수 사회가 아니라 바로 일반 사회, 국가 전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죠. 대상은요, 징계벌은 당연히 공무원법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입니다. 형벌은 뭡니까? 아니죠.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반사회적인 행위가 그 대상이 되겠죠. 자, 구속요건과 관련해서 징계벌은 경찰 공무원이 고의가 없어도 그리고 과실이 없어도 내려질 수 있는 행정벌에 해당합니다. 즉 고의 과실의 요건을 불문하죠. 그러나 형벌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을 반드시 요합니다. 이게 고의나 과실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주관적 구성 요건, 범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이라고 하고 이 부분은 여러분 형법 총론 시간에 2학년 때 다시 배우게 되겠죠. 자, 시간적 한계와 관련한 징계벌과 형벌의 구분을 볼까요? 자, 징계벌은 자, 퇴직하게 되면 즉 공무원 관계가 소멸되게 되면 징계벌을 부과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죠.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형벌의 경우에는 뭐 공무상 비밀 누설죄 뭐 이런 경우 그런 경우는 공무원 관계가 소멸하더라도 즉 퇴직 후에도 형벌을 부과할 수가 있다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징계벌과 형벌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그 제재에 해당합니다. 공무원 비위에 대한 제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의 조촉이 안 된다는 거죠. 두 가지 다를 부과하더라도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강의 자료에는 없지만 한 가지만 더 첨부해서 징계벌과 형사벌을 구별하자면 내용적으로 두 가지는 구분됩니다. 뭐냐면 징계라는 것은 경찰 공무원의 신분상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박탈하는 것을 말하지만 형벌은 신분상 재산상 이익뿐만 아니라 자, 징계에는 신분상 이익만 박탈하지만 형벌은 신분상 이익 그리고 재산상 이익 뿐만 아니라 신체의 자유도 박탈을 하죠.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하는 걸 통해서 재산상 이익도 박탈하고 또 구금형을 통해서 신체의 자유도 박탈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징계벌과 형사벌은 또 구별되기도 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요. 이 부분입니다. 감사 선행 원칙이 적용이 되지만 형사소추 선행 원칙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먼저 감사 선행 원칙이 적용된다는 의미는요. 이렇습니다. 우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제1항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자,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 개시 통보를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날로부터 그 행정기관이 징계 의결을 요구한다든지 그 밖에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징계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시간순으로 징계부터 먼저 할 수 있는 게 감사 중인 사건은 감사가 끝나야지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통보를 감사를 이 사람이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라는 통보를 받게 되면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합니다. 감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징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먼저 한다. 징계보다는 감사를 먼저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감사 선행 원칙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리고 형사소추 선행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 규정에 따른 것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검찰이나 경찰 그 밖에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 통보를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즉 어떤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뇌물을 수수를 했습니다. 그 사실을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경찰 공무원에 소속되어 있는 경찰 관서장이 알게 됐어요. 자, 징계를 내리고 싶죠. 근데 그 사람이 수사기관에 검찰에 의해서 지금 수사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그 수사 중인 사실을 그 관서장한테 통보를 딱 했죠. 그렇지만 이 감사 선행 원칙과는 다르게 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수사가 끝난 다음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사가 진행 중이라도 징계 절차를 별도로 또 진행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형사소추 즉 기소와 징계의 시간 순서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반드시 기소가 된 다음에 징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징계 절차는 함께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바로 형사소추 선행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제 징계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징계권자는 징계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반드시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직무유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 의결 결과에 따라서 징계 처분을 반드시 해야 되죠. 이걸 징계의 기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징계의 종류와 관련된 결정은 그 징계권자의 재량성, 즉 얼마만큼의 징계를 줄 것인가, 얼마나 무거운 징계를 줄 것인가는 그 징계권자의 재량이다라는 겁니다. 자, 징계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겠지만 국가공무원법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그리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라고 이제 나와 있죠. 기본적으로는 경찰 공무원이 가지는 의무를 위반했을 때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징계 시효와 관련된 것인데요. 이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2에 나와 있는데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반적으로는 3년입니다. 즉 징계 사유가 발생을 했죠. 자, 징계 사유가 발생하고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징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3년이 지나면 징계 못 해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 못 합니다. 근데 이건 일반적이고 예외가 있습니다. 징계 시효가 5년인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경찰 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거나 또는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징계 시효인 3년이 아니라 5년만 지나지 않으면 그 5년 내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징계 시효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징계의 종류와 효과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표로 제가 이제 표시를 했는데요. 이 표에 나와 있는 내용은 국가공무원법 제79조 그리고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2조에 기반한 내용입니다. 보시다시피 징계에는 크게는 두 가지가 있죠. 자, 중징계가 있고 경징계가 있습니다.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경찰 실무상으로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경찰 실무상으로 파면과 해임은 조직을 바로 나가야 되잖아요. 경찰 조직을. 그래서 경찰 조직에서 배제시킨다고 해서 경찰 실무상 파면과 해임을 합쳐서 배제 징계라고도 합니다. 다음 이제 경징계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봉급을 깎는 감봉과 그 다음에 잘못에 대해서 질책하는 견책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경찰 실무상으로 이 감봉과 견책은 교정징계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원칙적으로 이 징계 종류의 선택은 징계권자의 재량입니다. 징계권자가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무작정 아무런 자유는 아니겠죠. 무작정의 자유는 아닐 겁니다. 남용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징계권을. 그래서 징계 사유와 징계벌 사이에 비례의 원칙이 준수되지 않으면 즉 징계 행위의 위법성만큼에 해당하는 그런 벌을 가해져야 된다는 거죠. 사소한 잘못을 했는데 너무 무거운 파면을 한다든지 그리고 무거운 비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감봉밖에 안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비례의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서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이 되고 위법한 행정행위가 되게 됩니다. 자, 효과에 관해서는 내용과 효과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겠지만 뭐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승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호봉 승급 제한 이런 데 굉장히 많은 제한이 따르게 되죠.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보시다시피 승진, 임용과 승급 등에 있어서 제한을 받게 되며 파면 또는 해임을 받은 자는 경찰공무원법 제22조에 따라서 경찰 공무원이 다시 될 수 있는 임용 자격이 박탈이 되죠. 자, 해임의 경우 한번 볼까요? 해임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무원 연금법상 급여 제한을 받지 않지만 금품 향응 수수, 공금 횡령, 유용으로 해임이 됐을 경우에는 보신 것처럼 퇴직 급여라든지 퇴직 수당이 깎이게 됩니다. 그리고 승진, 자 심사 승진, 특별 승진, 그다음에 시험 승진을 하게 되면요, 일단은 승진 후보자 명부에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근데 승진 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자가 정직 이상의 이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명부에서 삭제됩니다. 즉 예를 들면 이렇죠. 자, 경감으로 한 12년 근무를 하다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늦은 나이에 경정 승진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진 후보자 명부에 올랐죠. 근데 승진 후보자 명부에 오른다고만 해서 바로 승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승진 임용이라는 별도의 또 인사권자의 어떤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자, 승진시험 합격 발표를 접하고 그날 부서 직원들과 함께 그간의 힘든 일 그리고 기쁜 일 이런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너무 기쁜 나머지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을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정직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삭제되고 오히려 저 경정은커녕 경감으로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거죠. 실제 승진 후에 기쁜 나머지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때문에 이렇게 승진을 하지 못하고 좌절되는 경우도 실무상 많이 제가 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6가지는 법률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징계 종류예요. 자, 중징계, 경징계 6가지. 그 외에 별도로 경찰 실무상 계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계고라는 건 징계는 아니지만 경미한 위반 사안에 대해서 각급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 요구를 기각하고 계고하거나 강독자를 문책하는 경우 그리고 주의를 한계시키고 훈계하는 것을 계고라고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견책보다 조금 낮은 거죠. 법적으로 이건 징계가 아닙니다. 계고는. 그리고 계고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참고로만 들으세요. 징계 기각 계고, 일반 계고, 특별 교양 뭐 여러 가지 계고가 있고 징계는 아니라서 이런 그 효과는 없습니다. 이런 어떤 불이익은 받지 않지만 근무 성적에서 깎이게 됩니다. 계고를 받게 되면. 자, 이건 경찰 실무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경찰 징계는 중징계, 경징계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중징계는 4가지, 그리고 경징계는 2가지에서 총 6가지가 있고 뭐 신분상 이런 불이익들이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는 요거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숙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내용도 이 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거든요. 이게 그대로 시험에 나오게 돼요. 지금 당장은 여러분 못 외울 것 같죠? 복잡하고. 자,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절실하면 모든 것은 이루어집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외워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징계벌의 종류와 효과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징계 절차 및 구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먼저 징계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징계 절차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경찰 공무원법 제26조, 제27조 이하를 보고 또 경찰 공무원 징계령도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징계권은 인사권자, 즉 임용권자가 보유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징계 절차에는 반드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해야 됩니다. 즉 어떤 어떤 경찰 공무원이 비위 행위를 했고 괘씸하다고 해서 관서장이 그냥 징계 처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경찰 내부 및 경찰 외부 인사로 이루어진 징계위원회의 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이런 징계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해진 부과된 징계는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경찰징계위원회는 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로 나누어집니다. 징계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에 관해서는 경찰 공무원 징계령 제3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먼저 중앙징계위원회는요. 경찰청하고 해양경찰청에 설치됩니다. 경정 이상의 경찰 공무원의 비위를 대상으로 하고 경찰 내부위원과 그다음에 경찰이 아닌 민간인으로 이루어진 외부위원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리고 보통징계위원회는 경찰청, 해양경찰청뿐만 아니라 지방경찰청, 그다음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고,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전투경찰대. 지금은 전투경찰대는 사실 없어졌죠. 그다음에 해양 뭐 정비창 뭐 여타 등등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에 설치가 됩니다. 보통 징계위원회에서는 중앙징계위원회하고는 다르게
경감 이하의 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게 돼 있고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은 중앙징계위원회와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아산경찰서하고 논산경찰서의 보통 징계위원회 외부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보통 1년에 한두 번 제가 징계위원회에 갑니다. 자, 징계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징계위원회의 의결이라는 절차를 거쳐야지만 법적으로 유효한 징계가 되는 겁니다. 다음 징계 절차를 살펴보죠. 징계 절차는 일반적으로 경찰기관장, 관서장, 요 사람이 이제 징계 의결 요구권자예요. 요 사람이 이제 중징계 또는 경징계를 요구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경찰 내부와 경찰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게 돼요. 여기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즉 이 사람을 중징계를 줄 건지 경징계를 줄 건지 그리고 중징계와 경징계의 종류가 결정됐다면 그 중에서도 어떤 종류의 징계를 줄 건지 이걸 다수결로 이렇게 의사결정합니다. 자, 다수결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되겠죠. 어떤 징계 처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뭐 결정이 나겠죠. 그러면 임명권자 즉 대통령, 경찰청장 그다음에 소속기관의 장이 이 징계를 명령 그러니까 집행을 하게 됩니다. 경무관 이상의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은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대상자에게 진술 기회 부여를 하지 않으면 당의 징계는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징계위원회 열어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논산경찰서나 아산경찰서 가게 되면 징계 대상자가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우리가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를 했지만 이 사람이 거부한 경우고 보통은 이제 징계위원회에 징계 대상자가 출석을 하게 됩니다. 출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본인이 하고 싶은 말, 즉, 뭐 예를 들면 뭐 본인이 용서를 구한다는 말 또는 징계위원회에서 판단하는 뭐 사실관계가 틀렸다든지 뭐 이런 자기 변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반드시 부여를 합니다. 그걸 안 하게 되면 절차상 하자가 되고 이 진술기회 부여의 내용은 그 징계위원회 회의록에 그대로 고스란히 담기게 됩니다. 그럼 징계 의결 기한이 있는데요. 이건 징계위원회가 관서장의 징계 의결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 60일 이내에만 관서장 요구 받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결정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징계 양정의 기준, 즉 징계 종류와 양의 기준, 이건 경찰 공무원의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기반해서 어떻게 결정될까요, 여러분? 징계 종류와 양, 이건 징계 대상자의 평소 소행, 그 다음에 근무 성적, 그 다음에 특이한 공적, 그 다음에 개전의 정, 즉 뉘우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징계 의결 요구권자의 의견 등을 반영해서 징계 양정, 즉 징계 종류와 양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징계의 집행을 중징계의 집행과 경징계의 집행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징계의 집행은요,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 그리고 경정 이상의 파면과 해임은 경찰청장의 제청과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집행을 합니다. 명령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총경 그리고 경정의 강등과 정직, 그리고 경감 이상의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은 경찰청장이 집행권자가 됩니다.
두 번째 경징계 집행은요. 역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경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행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경무관 이상의 경징계, 즉 감봉과 견책의 경우 집행권자는 경찰청장이 됩니다. 또한 징계권자가 징계 의결을 집행을 한 때는 즉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징계 처분을 명령을 하는 거죠. 할 때는 징계 의결서라는 걸 쓰는데 징계 의결서 복사본을 첨부해서 징계 처분 사유 설명서를 대상자한테 교부를 해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왜 징계 처분 이런 처분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게 되면 이 역시 절차상 하자로 한번 징계 처분은 무효가 법적으로 무효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징계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꼈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인 소청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징계 처분에 불복할 경우 난 억울하다. 내가 받은 이 징계 처분은 억울하다 할 경우 무조건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자,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어떻게? 대상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라는 걸 거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유념해야 될 건, 자, 징계에 대한 구제 절차는 바로 법원에다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청심사위원회라는 인사혁신처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설치되어 있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한번 거친 다음에야 법원에다가 행정소송을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필수적 소청심사 전취주의, 즉 행정소송 전에는 반드시 소청심사를 먼저 해야 돼라고 하는 규정이 바로 국가공무원법 제16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징계에 대한 구제는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행정소송, 법원에다가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소청심사위원회라는 행정관청의 결정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 불복할 경우에 법원에다가 구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9조 2하에 나와 있는데 소청심사위원회와 관련된 내용도 시험에 가끔씩 출제가 됩니다. 먼저 소청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소청이라는 건 공무원이 징계 처분, 기타 그 의사에 관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불복 신청이에요. 이런 불리한 처분, 자, 징계 처분 외에도 받을 수 있는 불리한 처분은 의원 면직에 대한 결정이라든지 전보, 복직 청구, 휴직, 면직 처분과 관련해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를 포함하는 겁니다. 이때 불복을 신청을 하는 걸 소청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법원이 아닌 행정청에서 어떤 행정기관이 행한 행위의 위법성, 부당성을 결정하는 행정심판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징계 처분에 불복을 하는 자는 징계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혁신처 소속의 합의제 행정관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 상임위원으로 구성이 되고 만약 필요한 경우는 약간명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도 있습니다. 이 소총심사위원회 소속 위원회 임명은요, 인사혁신처장이 제청을 하고 국무총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고요. 상임위원회의 경우에는 임기가 3년이고 한 번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총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겸직이 금지가 됩니다. 소총심사위원회 자격은요, 법관, 검사,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를 했다든지, 행정학, 정치학, 법학, 부교수 이상 5년 이상 있다든지, 상급 이상 또는 고위 공무원단 공무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할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되네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부교수 이상 5년 이상이 안 되기 때문이죠. 자, 저도 한번 해보고는 싶습니다. 억울하게 경찰관서장으로부터 부당한 징계,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은 자를 구제해주는 일, 좋은 일이죠. 꼭 한번 해보고 싶네요. 자, 소총심사는 소청인 내 진술권을 보장해야 되고 징계위원회 절차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결정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소총 심사 청구가 접수가 되잖아요. 접수가 되면 6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돼요. 즉 행정관청의 행정기관의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 부당하다, 아니다, 합법하다, 정당하다 이 여부를 결정을 해서 소총 심사자에게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소총심사위원회에서 내려진 결정은 징계 처분을 한 행정청을 기속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따라야 돼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소총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만약 징계 처분을 한 행정청의 징계가 위법하다 또는 부당하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 징계 처분을 한 경찰관서장은요 그 결정에 따라서 징계를 수위를 낮출 수도 있고 아니면 징계를 무효로 처리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소총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죠. 예를 들면 징계가 너무 무겁다. 아니면 이 사람은 징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결정이 나와서 징계를 낮춰라. 아니면 징계 처분을 취소해라. 이런 결정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결정이 나오게 되면 징계 처분을 한 행정관청은 무조건 따라야 돼요. 안 따르면 큰일 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소총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징계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가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법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행정소송입니다. 자, 소청인은 소총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을 한다든지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든지 또 소청을 제기했는데도 법정 기한인 60일이 지나도 위원회의 별다른 결정이 없을 때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총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어떤 위법이 있다면 위원회 결정을 소의 대상으로 하고 소송의 대상으로 하고 또 고유의 위법이 없다면 원징계 처분 그 자체를 소의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즉 뭐냐면 소총심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잖아요. 근데 소총심사위원회 결정 과정에서 어떤 소총심사위원회 자체가 잘못을 하게 되면 그 심사위원회 결정 그 자체를 소송의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소총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무효로 해라, 취소를 해라. 이렇게 이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거나 아니면 소총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했을 때는 원래 징계 처분을 한 그 행정관청 그걸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행정소송의 소송 제기 기한은요. 소총심사위원회의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다가 제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기간이 넘게 되면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에요. 처분청의 결정이 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의 피고는 누가 되느냐와 관련해서 경찰공무원법 제28조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행정소송의 원고는 당연히 징계처벌을 받은 자죠. 근데 피고가 누가 되냐면 이렇습니다. 법 규정에 따르면 징계, 휴직, 면직 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경우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또는 제주자치경찰의 경우에는 제주자치도 도지사를 피고로 합니다. 다만 제6조 제3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 우리가 경찰공무원의 성립과 관련해서 임용권 위임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 위임을 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고로 합니다. 그래서 지방경찰청장이 될 수도 있고 경찰서장이 피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경찰 공무원의 징계에 관련된 판례 몇 가지만 보고 갈 텐데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 혹시 우순경 총기 난사 사건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나요? 이렇습니다. 관련된 동영상을 제가 이 유튜브 링크를 가져왔는데 의령에서 발생한 우범곤이라는 순경이 지역 주민들에게 총기를 난사해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이었거든요. 이 사건으로 당시 상황실장, 의령경찰서 상황실장을 이었던 당시 의령경찰서 경무과장이 파면을 당했어요. 파면, 중징계를 당했죠. 배제 징계를 당했는데 그 사람이 억울하다고 해서 소청 심사를 거쳐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판례에서는 이 사건 내용은 이렇습니다. 굉장히 황당하죠. 사건 내용은 여러분 제가 읽어보진 않겠습니다. 55명이 사살됐고 주민 35명이 불과 몇 시간 사이에 이렇게 다쳤거든요. 자, 이 사건 관련해서 파면당한 상황실장, 경무과장이 억울하다고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자기의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행정법원에다가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판결을 했을까요?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원고를 파면 처분한 징계 양정에 있어서 양정은 제가 말씀한 종류와 양을 의미합니다.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자, 징계 사유와 징계 처분 사이에는 비례 원칙이 이제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이 경우 당시 이 징계권자는 파면을 해도 충분한 사건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상황실장인 경무과장은 억울해했을지 모르지만 대법원에서는 전혀 억울할 게 없다. 당연히 직무를 크게 태만한 잘못이 있다. 그리고 그간의 경찰 공무원으로서 여러 가지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즉 공적이 있다 하더라도 결과가 너무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다. 그래서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했어요. 이 우순경 사건은요, 총기 난사 사건은 김경욱 씨가 쓴 소설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소설로도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발생한 지가 벌써 뭐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 중에 2016 학번 중에 의령에 사는 여학생이 있어요. 제가 2017년도에 제가 강의를 했죠. 그 학생이 속현 반에. 그 학생은 잘 알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아주 젊지만 당시 뭡니까 그 대한민국 전체를 들썩했던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자, 다른 판례도 한번 보겠습니다. 뇌물수수 사건이었는데요. 자, 사실 교통경찰관들이 사실 뇌물을 수수하는 경우가 많았죠.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보면
교통경찰관들 신발에 돈 집어넣고 막 옷에 돈 집어넣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자, 이 경우 뭐라고 했습니까? 자, 단 1만 원 받았어요. 1만 원이라는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 뇌물을 받고 해임 처분을 당한 그 당사자는 굉장히 억울했을 거예요. 근데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판결했습니까? 돈이 1만 원에 불과하지만 해임 처분한 것은 징계권의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했죠. 2천 원을 받더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자, 고도의 직업 윤리가 요구되는 경찰 공무원에게는 100원이 됐던 1000원이 됐던 달라질 거 없다. 이런 판결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파면 안 나는 것만도 다행이죠. 자, 이런 판례가 있었고요. 또 다음 판례는 이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징계위원회를 가보면 이제 징계 사실을 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평소 소행 그리고 어떤 공적을 반드시 보게 돼요. 왜냐하면 어떤 공적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공적 사항을 감안해서 원래 내려야 될 징계 결정과 관련해서 한 단계 이렇게 내려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무조건 내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공적 사항이 있는 경우는 원래 징계 처분보다 이렇게 한 단계 내려서 감할 수 있다라는 거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겁니다. 자, 단원주에 대해서 수레시의 소란을 피웠어요. 근데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 의견에 따라서 경찰서장이 견책 처분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제출되어야 되는 공적 사항인 경찰청장 표창 관련 공적 확인서가 제시되지 않았어요. 자, 공적을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물론 그 공적을 확인한다고 해서 징계 양을 징계 수위를 낮춰야 반드시 낮춰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절차상 공적 확인을 징계 처분 대상자의 공적을 확인하는 것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이걸 거치지 않아서 이건 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다라고 해서 위법이라고 봤습니다. 즉 징계 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에서 판결했죠. 다만 여러분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뇌물수수 같은 경우에는 뭐 경찰청장 표창을 받는다 하더라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답니다. 자, 뇌물수수의 경우에는 공적 확인은 하겠지만 공적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징계를 감경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또 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판례는 음주운전 판례인데요. 요거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자, 혈중 알코올 용도 0.05%의 음주 상태, 혈액 채취를 했는데 0.039로 나왔네요. 그리고 이제 운전해가지고 성실 의무 및 복종 의무 위반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억울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이 0.03으로 바뀌었지만 사건 발생 당시에는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을 음주운전이라고 법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죠? 근데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징계 처분 대상자는 아니 내가 법적으로 음주운전이라고 할 수 있는 0.05%가 아닌 0.039%에 불과했는데 소위 맥주 한 잔밖에 안 했는데 정직 1개월 처분은 너무 과하다. 그래서 소총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를 했고 소총심사위원회에서도 이 정직 1월 징계 처분은 너무 과하다라고 해서 강봉 1월로 감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심사위원회의 소청 결과에도 불복을 하지 않았던 거죠. 이거조차도 너무 무겁고 나는 법적으로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징계를 받을 만한 행위를 하진 않았다라고 해서 또 억울하다고 해서 소청을 거친 다음에 행정소송을 또 제기를 한 거죠. 자, 그 결과 법원은 감봉 1월에 징계 처분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 위법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징계를 받지는 않은 거죠. 자, 당시에 이 판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직무 명령상 운전이라는 것은 반드시 알코올 성분을 조금이라도 섭취한 후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이는 법률상의 용어로서,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법률상 용어로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 평소 법을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인 원고는 그렇게 인식하였을 개연성이 크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비록 원고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39% 상태에서 운전하기는 했지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원고의 유의 행위를 피고의 직무상 명령에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했죠. 자, 조금 애매한 판단이긴 한데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이번 3주차 강의가 2주차 강의가 5주차 강의 중에서 2강이 굉장히 길었죠. 그래서 더 이상 강의를 진행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지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강도 지금 50분 넘었네요. 그래서 원래는 이 경찰 공무원과 관련된 이 5주차 내용과 관련된 기출 문제를 같이 풀어보려고 그랬는데 5주차에 시간이 너무 많이 오버가 되기 때문에 이 5주차 강의와 관련된 경찰학 개론 기출 문제는 6주차 강의 초반부에 우리가 5주차 강의에서 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할 때 그때 기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상당히 여러분들한테는 좀 어려운 강의 내용이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어렵다. 그리고 당연히 다 이해하기는 완벽히 이해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왜 내가 이걸 이해하지 못할까? 난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생각은 절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2학년 때 행정법 여러분 또 배우게 되고 또 다른 법학 이런 전공 과목을 배우게 되면 나중에는 좀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고개가 끄덕끄덕 그려지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자, 다시 지겹도록 여러분 귀에 인이 박히도록 말씀드리지만, 자, 코로나19가 좀 약간은 그전보다는 조금 잠잠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여러분들 그 방역 수칙 있죠? 철저하게 지키세요. 손 열심히 씻고 마스크 KF94 열심히 끼고 그래서 내 자신도 지키고 남도 지키는 우리 법 경찰 행정학과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6주차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